러시아 핵잠 전문가 얼음 대령 이반 모르도프. 20년 경력에도 숨죽일 비밀 임무가 날아왔습니다. 단순 기술 자문이라 여겼던 출장. 하지만 곧바로 마주한 건 한국의 한배급 핵추진 잠수함 실체였습니다. 조국의 명령과 자신의 양심 사이 그는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까요? 당신은 이반이 러시아로 돌아갈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택할지 궁금하시죠? 어떤 진실이 펼쳐질지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이반 모르도프입니다. 러시아 해군 정예 핵추진 잠수함 부대에서 20년간 복무한 핵공학 전문가죠. 무르만스크 출신의 차가운 성격으로 유명했어요. 동료들은 제게 얼음 대령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임무에만 충실한 군인이었거든요. 러시아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은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했습니다.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소비에트 시절부터 축적된 노하우와 최신 기술이 결합된 결과물이었죠. 그런 자부심으로 가득 찬 제가 그날 받은 임무 지시서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모스크바 국방부 청사의 차가운 복도를 걸어가며 생각했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경비가 더 삼엄했고 출입 통제도 까다로웠어요. 드디어 도착한 브리핑룸에서 두꺼운 봉투를 받았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와 첩보국이 공동으로 지시한 특별 임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해외 기술 자문이라는 표면적 명목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기술 교류인 줄 알았어요. 외국 해군의 원자로 시설을 점검하고 자문해주는 일반적인 임무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봉투를 뜯고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서방의 신형 디젤 잠수함 음향 탐지 분석이라는 항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적힌 세부 지시사항들을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자문이 아니었습니다. 적국의 핵심 군사기밀을 빼내오라는 첩보 임무였던 거죠.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0년간 러시아 해군에 복무하면서도 이런 이중 스파이 임무는 처음이었어요. 기술자로서의 제 정체성과 스파이라는 새로운 역할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긴장과 함께 묘한 흥분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불안감도 밀려왔어요. 과연 제가 이런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더 중요한 건 정말 이 일이 옳은 일인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조국을 위한 일이라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임무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긴장감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차가운 10월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모스크바보다는 따뜻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공항 출구에서 검은 현대 제네시스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운전사는 말이 없었습니다. 한국어로 몇 마디 인사를 건넸지만 영어로 간단히 답례할 뿐이었어요. 차는 경인 고속도로를 타고 서해안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어요. 고층 아파트들과 최신식 공장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약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일반인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해군 기지였어요. 위성지도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비밀 시설이었습니다. 입구부터 삼엄한 경비가 서 있었죠. 최소 5단계의 보안 검문을 거쳐야 했어요. 신분 확인, 지문 채취, 홍채 인식까지 모든 생체 정보를 등록해야 했습니다. 전자기기는 모두 압수당했어요. 휴대폰은 물론이고 제 시계까지 맡겨야 했습니다. 심지어 펜까지 검사받았어요. 이곳이 얼마나 중요한 시설인지 실감했죠. 러시아 해군 기지도 이 정도로 철저하지는 않았거든요. 마지막 검문소를 통과하자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김아린 박사였어요. 한국 해군 산하원자력연구소의 수석 원자로 엔지니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키가 작고 안경을 쓴 그녀의 첫인상은 차가웠어요. 악수를 나누면서도 경계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서 예리한 지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레이저 같은 시선으로 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제 정체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눈빛이었어요. 김아린 박사는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벽에 걸린 각종 설계도와 기술 자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했습니다. 일반적인 디젤 잠수함 설계도가 아니었어요. 원자로 관련 도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자문 장소가 아니었어요. 전략적 정보의 보고였죠. 제 심장이 다시 빨라졌습니다. 러시아 첩보국의 지시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기대감도 느껴졌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어떤 비밀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비밀이 얼마나 큰 충격을 줄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김아린 박사가 저를 지하로 안내했습니다. 특수 제작된 엘리베이터가 깊숙이 내려갔어요. 층수 표시도 없이 계속 내려갔습니다.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깊이 내려간 것 같았어요. 최소 지하 10층은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지하 도크가 나타났어요. 마치 영화 세트장 같았습니다. 해수가 직접 들어오는 구조로 설계된 거대한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죠. 한배급이라고 불리는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이 물 위에 떠 있었어요. 크기는 러시아의 아쿨라급보다 작았지만 그 설계의 정교함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유선형 선체의 완성도가 놀라웠어요. 제가 20년간 다뤄온 러시아 잠수함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더 효율적이고 더 정밀했어요. 특히 원자로 구역의 설계가 혁신적이었습니다. 김아린 박사가 설명해 주기로는 전홍축 연료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기존 우라늄 연료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연료봉 교체 주기도 30년 이상이라고 했어요. 김아린 박사와 함께 제어실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계기판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러시아 잠수함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현대적이었습니다. 3일간의 잠수 실험이 시작됐어요. 저는 러시아 잠수함 전문가로서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소음 수준이었어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러시아의 최신 아쿨라급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음향 스텔스 기술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서방의 최신 소나 탐지 장비로도 발견하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김아린 박사가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였어요. 이 잠수함에는 SLBM 발사관이 탑재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핵탄두가 아닌 재래식 탄두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핵무기 없이도 핵억제 전략을 실현한 거였죠. 3일간 바다 시면에서 진행된 실험은 완벽했습니다. 서방 탐지망을 완전히 회피했어요. 미군의 P-3C 대잠 초계기도 속였고 이지스함의 소나도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해상자위대의 소류급 잠수함까지 근처를 지나갔지만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봐온 어떤 잠수함보다 뛰어난 성능이었죠. 러시아 해군 장교로서 느끼는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기술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았어요. 더구나 비핵국인 한국에서 이런 일을 해냈다는 게 더욱 놀라웠습니다. 실험이 끝났을 때 저는 경외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처음에 품었던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대신 이 놀라운 기술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한국이 세계 군사 균형을 바꾸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실험이 끝난 지 이틀 후 러시아 본부에서 암호 전문이 왔습니다. 즉시 귀국해서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첫 보고에서는 한국의 잠수함 기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원했습니다. 설계도, 성능 데이터, 운용 방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점까지 말이죠. 특히 전홍축 연료 기술에 대한 정보를 최우선으로 확보하라고 했어요. 이 기술만 있으면 러시아 핵잠수함의 성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SLBM 발사 시스템의 정확도와 사거리에 대한 데이터도 필수라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 측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김아린 박사는 외부 영향을 완전히 배제한 순수한 기술 교류만을 원한다고 했어요. 그녀의 말에는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국의 기술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요. 무엇보다 평화적 목적으로만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조국에 대한 충성인가 아니면 진실에 대한 추구인가. 20년간 러시아 해군에 바친 제 인생을 생각하면 답은 명확했어요. 조국의 명령에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본 한국의 기술력은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김아린 박사가 들려준 이야기였어요. 현재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잠수함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심지어 인도까지요. 모두가 이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특히 중요한 건 시간이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기술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기 전에 말이죠. 전 세계 군사 균형이 지금 수면 아래에서부터 뒤집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그 중심에 서 있었어요. 그날 밤 김아린 박사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기술은 무기가 아니라 주권이라고요. 작은 나라가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핵무기 없이도 자국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국가와 기술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기술이 특정 국가만의 전유물이어야 할까요? 평화를 위한 기술이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제 마음속에서 격렬한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김아린 박사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러시아 첩보국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 처음에는 정보를 빼내려고 했다는 것까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 군인 생활에서 이렇게 떨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김아린 박사는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제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죠. 알고 있었다고요. 처음부터 제가 이중 임무를 받고 왔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를 받아들였느냐고 물었어요. 왜 핵심 기밀까지 보여줬느냐고 했습니다. 김아린 박사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진심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기술자로서의 순수한 호기심과 배움의 자세를 봤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눈에서 변화를 감지했다고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 했어요. 의심에서 존경으로, 경계에서 이해로 바뀌는 과정을 지켜봤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한국 정보기관에서도 제 신원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받아들였다고 했어요. 러시아의 핵잠수함 전문가가 한국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돌아간다면 그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거였죠. 그 순간 묘한 신뢰가 생겼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 출신이지만 기술자로서의 동질감을 느꼈어요. 국경을 넘나드는 순수한 지식에 대한 열정 말이죠. 김아린 박사는 저를 한국 측 최종 비밀 실험 프로젝트에 초대했습니다. 더 이상 감시 대상이 아니라 협력 파트너로 인정해준 거였어요. 차세대 해저 도시 건설용 원자로 실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건 완전히 민간용 기술이었어요. 군사적 목적이 전혀 없는 순수한 평화 기술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의 죄책감이 서서히 사라졌어요. 대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진정한 기술 교류가 시작될 것 같았어요. 국경을 넘나드는 순수한 지식의 교환 말이죠.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게 처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럽과 중동의 여러 해군에서 한국의 잠수함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였어요. 폴란드, 싱가포르, 노르웨이는 물론이고 심지어 브라질과 칠레까지요. 이들은 모두 나토 회원국이거나 서방 우방국들이었습니다. 특히 폴란드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로서는 이런 기술이 절실했던 거죠. 독자적인 핵억제력 없이도 자국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이미 구체적인 도입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아린 박사는 이 기술을 평화적 목적으로 확산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게 아니라 각국의 해양 주권을 보장하는 기술로 활용하자는 것이었죠. 이건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인 계획도 있었어요. 전홍축 연료 기술을 바탕으로 한 국제 에너지 협력체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핵무기 확산 없이도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이미 독일과 스웨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어요. 러시아 출신 기술자로서 동서양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조국을 배신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이건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평화를 위한 일이었어요. 한 나라의 군인에서 글로벌 평화 기술자로 변신하는 거였죠. 제 안에서 새로운 사명감이 싹 텄습니다. 이 기술이 세계로 퍼져나간다면 해양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각국이 자체 방어 능력을 갖추게 되면 굳이 군사적 대결을 할 이유가 없어지죠.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고도 상호 억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의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시간의 촉박함이었습니다. 김아린 박사에 따르면 앞으로 5년 안에 세계 해군력 판도가 완전히 바뀔 거라고 했어요. 전홍축 연료를 보유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사이의 격차가 벌어질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소형 원자로 기술을 민간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북극 탐사용 아이스브레이커나 우주 탐사선의 동력원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김아린 박사팀은 이미 관련 연구를 시작했어요. 국제원자력기구, 나토, 유엔의 비핵 협약을 모두 준수하면서도 평화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기술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기술이었어요. 특히 우주 분야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했습니다. 제가 본 설계도에는 화성 탐사 미션용 원자로 모듈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소형이면서도 고효율인 이 기술이면 우주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인류의 우주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해저 도시 건설 프로젝트였어요. 전홍축 연료를 이용한 해저 기지 건설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실험용 소형 모듈을 제작해서 테스트 중이라고 했어요. 수심 200m 바닷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한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기술은 무기가 아니라 평화의 수단이라는 걸요. 더 나아가 인류 발전의 도구라는 것을요. 지금까지 군사적 관점에서만 기술을 바라봤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시각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도 신기했어요. 이 기술을 통해 에너지 빈곤 국가들도 도움받을 수 있을 거예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까요? 아프리카나 남미의 개발도상국들에게는 혁명적인 변화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김아린 박사는 이미 유엔 개발 계획과도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어요. 기술 이전이 아니라 기술 공유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특허권을 주장하는 대신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발상 자체가 혁신적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었어요. 러시아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넘어 지구인으로서의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한국 해군의 공식 진수식 날이 왔습니다. 김아린 박사와 함께 실제 운항 테스트를 참관할 수 있었어요. 부산 해군기지 앞바다에서 진행된 이 행사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한배급 잠수함을 보면서 감회가 새로웠어요. 이 작은 나라가 만들어낸 놀라운 성취였거든요. 전홍축 연료를 탑재한 세계 최초의 비핵국 핵추진 잠수함이었습니다. 핵무기 없이도 핵억제력을 확보한 혁신적인 사례였어요. 군함기가 펄럭이는 가운데 잠수함이 물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테스트는 완벽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설계대로 작동했어요. 수중 기동성, 은밀성, 안전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SLBM 모의 발사 실험도 성공적이었어요. 재래식 탄두였지만 정확도와 사거리 모든 면에서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참관한 외국 해군 관계자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특히 독일과 프랑스 해군 대표들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미 기술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협상 일정을 잡았다고 했어요. 정말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도 있었어요. 미국 해군에서도 비공식적으로 접촉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맹국으로서 이 기술을 공유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했어요. 이제 정말 세계 군사 균형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러시아로 돌아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내렸어요. 첩보국이 원하는 군사기밀은 은폐하고 대신 평화적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이건 조국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위한 선택이었어요.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전홍축 연료 기술은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이며 평화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라고요. 그리고 러시아도 이런 방향으로 기술 개발을 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핵무기 경쟁이 아닌 평화 기술 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썼어요. 특히 강조한 건 시급성이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어요. 지금 세계 각국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러시아가 뒤처지면 안 된다는 위기감을 담아 썼어요. 마지막 날 김아린 박사와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을 위해 온 사람이 평화를 배워 돌아간다고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평화로운 세상에서 말이죠.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모든 나라가 서로를 위협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이 올까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그런 꿈을 꾸게 해줬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다시 한번 한국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이곳이 단순한 외국이 아니라 평화의 희망을 품은 특별한 나라로 보였어요. 작지만 강하고 위협받지만 굴복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러시아의 엘리트 군인인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주권 기술력.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사력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존경심이었어요. 작지만 강한 나라, 평화를 추구하면서도 자신을 지킬 힘을 가진 나라, 핵무기 없이도 핵억제력을 확보한 세계 최초의 비핵국, 그것이 바로 한국이었어요. 전 세계가 한국의 문을 두드리는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사명을 갖게 됐습니다. 기술을 통한 평화 전파자로서의 삶 말이죠. 러시아로 돌아가서도 이 경험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기술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동서양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면서 말이죠.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이었어요. 진정한 힘은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로부터 존경받는 것이라는 거였습니다.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어요. 작은 체구에 큰 꿈을 품고 평화를 사랑하면서도 굴복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이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이반 모르도프가 아닙니다. 평화를 꿈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군인이 기술을 통해 평화를 배워 돌아간 여정이었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자주국방. 그 철학이 이 이야기의 진짜 힘입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가 어떻게 세계 안보 균형을 흔들었는지 함께 느끼셨죠? 이반이 선택한 것은 정보가 아닌 신뢰, 전쟁이 아닌 공존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메시지에 깊이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한 점, 느낀 점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다음에도 제 이야기를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